자, 두 번째는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요. 관리자들이나 혹은 직원들 혹은 인사 담당자들이 좀 물어보는 사안들 중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물어보세요. 특히나 직장 내 괴롭힘을 관리자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는데 관리자분들이 꼭 쉬는 시간, 아닌 강의 시간 중에 많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관리자들은 혹은 선배들은 팀장이나 부서장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팀장이나 부서장들도 위에 상사가 있기 때문에 임원이나 대표가 있기 때문에 임원이나 대표가 실제로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관리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대표나 임원이 아닐 거고 직원들일 겁니다. 직원들한테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일단 지위상의 우위가 인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관계상의 우위, 만약에 우리 부서원들이 집단적으로 나를 따를 시키거나 혹은 괴롭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따돌림을 한다면은 물론 팀장이나 부서장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죠. 관계상의 우위에서 상대적으로 관계상의 우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외에는 팀장이나 부서장들이 아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되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다고 판단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했던 대표나 임원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대적 지위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익명 게시판입니다. 요즘 블라인드나 사내 익명 게시판이 블라인드 앱이나 사내 익명 게시판에 누군가 특정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했을 경우 저것 때문에 내가 진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제로 막 조직 문화도 안 좋고 사람들이 막 날 이상하게 보는데 저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까. 자, 이거는 주체에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를 지목하는 데 있어서 익명 게시판의 한계로 인해 가해자를 누군가 특정할 수 없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보니까 지위상의 우위나 관계상의 우위가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건 성립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어렵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많이들 물어보시죠. 많이 물어봤을 때 지금은 이제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이런 오해가 많이 풀리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 가해자들의 면담을 해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너무 친해지려고 그랬다. 혹은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해서 그랬다. 자식 같아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 말인 즉슨 뭐예요? 내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 내 성희롱도 마찬가지로 직장 내 성희롱의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성희롱 자체의 사건이 성립되죠.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사건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직장 내 성희롱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로 인한 오해와 좀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나는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후배한테 말을 놨어. 편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는 살짝 좀 말을 편하게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즉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데 있어서 나는 말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피해자는 상대방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소통의 문제로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편하게 했는데 상대방이 느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로 지목되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죠. 또 이런 당혹감을 표현하는 가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 내 파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즉, 이 말인 즉슨 파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성립될 수 있는지의 사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찌됐든 업무의 지시 명령 혹은 같이 일하는 그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견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알바생들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갑질한다. 즉, 원청의 직원이 하청 직원에 대해서 갑질을 한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근기법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기법상 상하관계, 사용자와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아까 사용사업주가 근기법에 노동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립되지만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가. 따라서 원청 직원이 하청 직원에게 함부로 했다라는 것은 사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직장 내 괴롭힘법의 한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 혹은 이런 갑질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 혹은 복무규율로서 하청에 대한 갑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제재하고 있죠. 그걸 제재를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 복무규율 위반이나 규제 위반으로 인해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또 열 수 있어서 제재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의 근기법상의 적용은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에서는 성립이 어렵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그것이 알고 싶다의 컨셉으로 오늘 시리즈 1탄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에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실제로 다음 편에는 인사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실무를 할 때 조금 프로세스와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다음엔 아마 인사 담당자들이 더 궁금해하고 좀 실무에 와닿는 얘기를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